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주요 뉴스는 법원이 언론 장악,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제동을 걸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박문진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해임 처분을 했죠.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MBC는 당분간 이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8월이에요.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8월이다 보니까 선거 전에 MBC와 KBS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검찰과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그 시나리오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이사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밝혔고요.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의 지위와 임기는 방송 독립을 위해 다른 영역보다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사법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MBC가 약간 위축이 돼 있었는데 법원이 결국은 법원이 니들 이동관이 언제적 그 과거에 언론 장악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했던 인간들이 지금 와갖고 또 무슨 언론 개혁이라고 외치는 게 이동관 폭주 멈춰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장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원이 그나마 양심 있는 판사들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검찰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내일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7월 1일 날 우리 그때 모여갖고 다짐을 했듯이 내일은 좀 많이 오셔갖고 내일 이재명 당대표님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어떻게 보면 몸도 안 좋은데 검찰에 오후에 출석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낮에, 그쵸? 제가 낮에 여러분들에게 알겠습니다. 밝혀드렸듯이 이재명 당대표는 최악의 상황도 준비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냉정하게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검찰은 두 가지의 카드를 갖고 있어요. 칼자루는 검찰이 주었어요. 그건 맞아요. 뭐냐면 첫째, 검찰이 주고 있는 칼자루는 이재명 당대표만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 영장을 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킬 것이냐. 지금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일환이죠.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쳐갖고 민주당 스스로가 이재명 당대표의 가결을 노리는 분위기죠. 그게 원래 검찰의 플랜 1이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허를 찔렀죠. 허를 찌르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하기 전의 분위기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가 국회로 날라오면 가결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쵸?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단식이라는 목숨 건 투쟁을 하기 전에는 비명계에서 이재명 당대표 영장 치면 동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최후의 어떤 카드인 단식 투쟁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당대표 물러나라, 뭐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된다 이런 말 쑥 들어갔죠. 그럼 검찰이 여기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에 약간 멈칫하는 거죠. 그게 뭐냐?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쳤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목표가 이재명 잡기였는데 이재명은 잡지도 못하고 그냥 민주당 방탄국회라는 거 비판받기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번째 플랜 B가 뭐냐? 비회기 때 영장을 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제가 플랜 A 같이
이재명 당대표도 영장을 치고 민주당이 스스로 표결에 참여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플랜 B는 뭐냐면 9월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21일 그리고 25일 두 번밖에 없어요. 21일, 25일 날 두 번밖에 없어서 검찰이 일한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18일 정도에는 영장을 쳐서 국회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볼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때 영장을 치려고 하겠죠. 그렇죠? 비회기 때 영장을 치면 이재명 당대표는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이 표대결은 잘못하다가는 물 건너갈 수 있겠다.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 당대표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회기 때 만약에 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바로 영장 실질 심사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검찰 조사에 굉장히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뭐 증거인멸, 뭐 도주의 우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죠. 야당의 대표니까. 증거인멸이나 어떤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이 부르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야당 대표를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누가 봐도 이거는 1년 반 동안 이재명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검찰이 비회기 때 영장을 치게 되면 총알바지가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을 비회기 때 쳐갖고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 받으러 갔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이 돼봐. 여러분들 누구 욕해요? 검찰보다 법원을 더 욕한다고요. 그렇죠? 검찰보다 법원을 더 화살이 이제 법원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법원도 그런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명분이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소환에 불응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야당 대표가 벌써 6번째 출석을 하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그러면 법원이 영장 기각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몸이 이렇게 안 좋고 건강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후에 어떤 검찰에 출석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검찰이 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검찰의 원래 계획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서 영장을 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증언이 결정적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어떤 그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보낸 그런 어떤 진술서 이런 것들만 봐도 이건 검찰이 엮으려고 하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아프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만 고비를 넘기면 이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이재명이 된다.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그러지만 생각해보세요. 다음 대선이 옵니다. 이제 대장정 갖고 떠들 놈들 없죠. 이것저것 떠들 새끼들 없어요. 응?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기저기서 건강이 되게 안 좋다 그래요.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 출석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검찰이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이게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북 송금 조작 사건. 그래서 그 쌍방울 검사 고발도 한다고. 오히려 이제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반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을 회유 협박해서 방북 대납했다라고 조작한 사건이에요. 이건 딴 건 명료합니다. 검찰이 김성태를 회유해갖고 너
돈 뭐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쓰고 500만 불은 스마트폰으로 한 것이다. 응? 이거는 정말 이런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웃습니다. 웃어.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6번이나 내일까지 6번이죠. 소환을 해도 증거 하나 제시 못해요. 전부 뭐죠? 증언이에요. 증언. 그래서 내일 조사를 받고 나오면 민주당은 사실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그래? 대북송금? 문제 있었냐? 특검하자.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시사타파 뉴스 낮 2시 방송 데스크웨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죽이고 싶을 겁니다. 뭐냐? 지금 민주당엔 최고위가 있고 원내 지도부가 있죠, 여러분들. 원내대표의 어떤 그 정책위 있는데 일을 안 한대요. 원내대표단이 있잖아요. 그 사실 민주당이 계획으로 치면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7월이나 8월 중에 통과시키고 사실상 당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이 같이 입법부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이러는데 박광원이가 조용하잖아요. 잘 들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당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싸워줘야죠. 국민의힘에. 특검이건 뭐건 막 밀어붙여갖고 원내대표가 막 지금 난리를 치고 민주당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조용하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특검이나 어떤 그런 문제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의를 하고 싸우고 이거 입법으로 해갖고 어떤 당론으로 정하겠다 그래갖고 올리자 그래갖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근데 이놈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말씀 잘하셨어요. 박광원이나 김진표나 한 배를 타고 있죠. 그래서 자네들은 오로지 이재명 거리시 비대위 전원체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다 보니까 차마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요. 당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원내 지도부 뭐 하냐고요. 싸워야죠. 지금 민주당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쪽수 아닙니까? 머릿수 아니에요. 머릿수가 있으면 그 머릿수 갖고 국방부 누구죠? 고 최상병 사건 특검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하면 그냥 무조건 원내에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이재명 검찰이 언제 소환하나 언제 이럴 때 진짜 만약에 박광훈이가 사람이면 검찰이 어떤 영장을 치더라도 우리는 그에 응하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소환하고 영장 칠라 그러나. 제 말이 틀려요? 내가 원내대표예요. 검찰이 어떤 정치 탄압을 가해더라도 국회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 검찰이 영장 칩니까? 못 쳐요. 지금 검찰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까부는 게 비명계 믿고 이재명 잡아갈 수 있는 눈치 보기 싸움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자기 당대표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비명가라는 새끼들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아유, 그래놓고 무슨 단식 중단하면 대안이 있어요? 난 정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 이낙연이나 서른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단식 중단해 주십시오. 절대 검찰에 당대표를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이 얘기 못해?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 단식 중단하면 니들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영장 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면서 이재명 잡아가라고 냈을 거 아니야. 난 정말 중진들 찾아가갖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건강 챙기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당대표 절대 검찰에 의해서 정치 탄압 받는 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냥 단식 중단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을까? 나쁜 놈들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 단식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해 갖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44.2%예요. 국힘당 36.8% 오차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을 깎아내리려고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무슨 출퇴근 단식이나 이런 개소리 하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지층이 결집하다 보니까 이 짠 리얼미터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44.2%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재명 당대표가 중진들이 만류한다고 단식을 거둘 이유가 있나? 누구 좋으라고? 응?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거는요. 윤석열이가 기조를 바꿔야 돼요. 윤석열이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국무총리나 아니면 뭐죠? 누구야? 청와대 누구야? 정무장관 뭐야? 하여튼 보내갖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어떻게 하면 단식을 중단하겠냐.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과 싸우면서 민주당 비명계 정신 차리라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정무수석. 응? 그렇잖아요. 단순히 윤석열 폭정에 맞선다. 그 이면에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내오면서 민주당 비명계 니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응? 아무리 계파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응? 양쪽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당에서는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과거같이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지층은 완전히 결집은 됐고 의원들도 이제 말을 아끼고 사실상 이건 만약에 왜 눈치가 있죠.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가결시킨다 그러면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죽는 거예요. 누가 그런 죽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이재명 도움 없이 비명계도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제 말 틀려요? 이재명 비명계들 니들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본선에서 당선되고 싶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건재해야지 너희들도 지지층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거야. 공천만 받으면 뭐 할 건데? 이재명 날리고 비대위 설치해갖고 개파간 공천권 날아먹어갖고 너희들 공천만 받으면 뭐 할 건데? 안 찍어! 안 찍어! 니들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어떻게 한 걸 봤는데 수박들을 찍을 것 같아? 안 찍어. 머리를 잘 써. 지금이라도 이재명을 지켜야지 내년 본선에서 국힘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나는 비명계를 이재명 당대표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당대표니까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명계 너희들은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 편이야.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투쟁을 할 때는 적어도 나와 정치적 계파가 다르더라도 당의 어른은 당대표야. 응?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어디냐? 응? 이건 정말 아니다. 응?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개국본 여러분들 총 직결해서 우리 대표님들 우리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같이 모여갖고 정말 으쌰으쌰 해갖고 이재명 당대표님 여러분들 보면서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점점점 쓸 수 있는 카드를 줄여야 돼요. 회기 때 쳐봐야 영장 부결된다.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회기 때 영장 쳐봐야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왜 여러분 잘 봐요. 욕 한 번만 할게요.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 얼마나 검찰이 민주당 비명계를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국회 회기 중에 영장 칠 생각을 하냐고.
안 그래요? 정말 검찰이 민주당 비명계를 얼마나 자기네 편이고 우습게 봤으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회기 때 영장 칠 생각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열받는 일이잖아. 민주당이 확고하게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민주당이 이미 결집이 이루어졌어, 지금 영장 처분했다, 불결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검찰이 어디서 영장을 칠 생각을 하냐고. 응? 이건 다 비명계의 잘못이야. 야, 영장 치면 아마 비명계가 찬성표 던질 거야, 이런 가능성을 주니까 검찰이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응? 진짜 반성해야 돼. 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응? 네,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요,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시대 정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 뭐냐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세상의 길라잡이, 뭐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대 정신은 사람이 먼저이고 공정과 정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그러면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시대는 반공시대예요. 반공시대. 그렇죠? 아니,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를 이겨내고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있던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냥 반공으로의 회귀, 냉전 시대의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니죠. 이념 전쟁이죠.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장관들이나 여기저기서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후한무치 정부예요. 예를 들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대놓고 과거 언론 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 장악도 일삼았던 그런 이동관이가 다시 방통위원장이 들어오고, 유인촌이라는 문화부 장관이었던 지금 이명박 때 문화부 장관이 다시 윤석열이가 들어서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온다는, 이게 과연 시대 정신인가? 응? 이런 후한무치인 국정 운영이 과연 있었던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린 적이 있죠. MB와 윤석열의 1.5 정부다. 정말 이런 반공을 국시로 걸고 과거의 어떤 언론 장악의 1인자들, 사실 예전 같았으면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을 다시 불러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윤석열 정부에는 미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없는 게 얼마나 슬픈 거냐면, 저는 윤석열이가 나중에 시대가 흐르고 나서 윤석열이에 대한 평가는 보수 괴멸의 시작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IMF 때도요 R&D 예산을 깎지 않았어요. 그 R&D 예산이가 뭐냐고, 연구개발비.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났을 때도 R&D 예산, 연구개발비는 줄이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 여러분들 하는 짓 보면요, 정말 누가 봐도 R&D 예산은 대폭 삭감할 거다는 예상을 했어요. 왜? 세수가 빵꾸가 났으니까. 그렇죠? 왜 그러면 R&D 예산을 가장 먼저 이 정부가 삭제를 했냐? 여러분들 보시면요, 복지 비용은 함부로 줄일 수가 없어요.
왜 복지 비용을 함부로 못 줄일까요? 그냥 받던 돈을 못 받게 하면요, 사람들은 저항을 해요. 그렇죠?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요, 매달 만약에 어르신들한테 25만 원씩 뭐 30만 원씩 주다가 그걸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갖고 딱 자르는 순간 다 돌아서요. 그래갖고 복지 예산은 함부로 지르지를 못해요. 특히 내년 선거가 다가온 이마당에 저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도 복지 예산은 그래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받던 거는 당연해. 사람들이 자꾸 받으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는 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SOC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줄여요. 왜 못 줄이냐? 얘네들이 늘 국가 성장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GDP나 실업률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하면 경제 정책의 실패로 가기 때문에 SOC 예산 같은 것도 잘 줄이지를 않아요. 국방비도 못 줄이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념을 내세워서 국방비를 늘리죠. 그럼 왜 R&D 예산을 줄이냐? 이거는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R&D 연구 개발에 임하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힘없는 단체예요. 얼마든지 언론에서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R&D 예산 줄일 때 얘네들이 쓰는 방법이 있죠. 응? 뭐 어떤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 그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 연구비를 횡령했다. 어디서 연구개발비로 회식비 펑펑 썼다.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렇죠? 연구개발비로 회식비로 펑펑 쓰고 어떤 교수가 연구비로 개인적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왜 저렇게 우리의 세금이 새 나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 연구개발비를 줄여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 연구개발비는 왜 중요한 거냐면요, 결국은 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 그 부자들이 물어야 될 세금을 국가 예산에서 어딘가 지금 세수가 60조 막 이렇게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여기저기 보다 보면 그렇게 한 방에 60조를 줄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통제 가능한 당장 티도 안 나고 선거에 영향도 없고, 그래서 R&D 예산을 연구개발비를 확 대폭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적어도 R&D 예산을 줄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응? 진짜 IMF 때도 R&D 예산은 줄이지 않았거든요. 응? 지금 미래조차 지금 이렇게 암울하게 만드는 그냥 미래를 포기한 윤석열이에요. 응? 경제에 대해서 사실상 1년 넘게 손 놓고 이재명 당대표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박근혜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가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박근혜가 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근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갖고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았었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대가리에 든 게 있어야지 뭘 하죠. 박근혜 때 다행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갖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갖고 우리가 촛불로 박근혜를 무너뜨린 다음에 진짜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서 뭐 역사 교과서 좀 바꾸려고 시도하고 몇 개는 했지만 경제를 말아먹었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왔을 때, 왜 윤석열은 공직자였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윤석열도 사실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할 때 그 했은 작년에 2022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2022년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작년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올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나라가 망하는구나. R&D 예산에, 그러니까 2022년 1년 차일 때 윤석열이가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국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올렸던 거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지금 좀 달라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내년입니다. 근데 지금 진짜 외환위기 때도 맞지 않았던 예산을 지금 R&D 예산을 지금 왜 여러분들 연구 개발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까? 응? 그냥 응?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보수가 지금 여기저기서 야당 찍겠다는 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전쟁뿐만 아니라 야당 찍겠다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도 있어요. 분명히 국민의힘 찍었다가 민주당은 싫어서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좀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열이 올라가고 그랬던 이유가 6.25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화되죠. 전쟁을 겪었다 보니까 그 전쟁의 공포에 의해서 이승만의 반공 정치가 통했던 거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들이 뭐냐면 6.25를 겪었던 부모 세대들은 공부를 못했죠. 전쟁 통일에서. 밥은 굶어도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보수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밥은 굶어도 아이들의 공부는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서 미래를 투자한 거예요. 정말 내가 배운 게 없지만, 이분들이 배운 건 없지만 내가 밥을 굶더라도 아이의 등록금을 꼭 내주려고 한 거는 미래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가 가장 다른 게 뭐죠? 진보는 인간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단기간에 무언가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게 미래를 더 낫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이 혁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미래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진짜 보수의 이념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선대들이 만들어온 전통과 관습, 제도를 웬만하면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보수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진보는 당장에 잘못된 것을 척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중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어떤 단기간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수는 기존에 있던 변화가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미래를 위해서 변화하자는 게 있어요. 근데 과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대표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대선에 당선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칭 보수의 대통령이 됐는데, R&D 예산, 이런 미래에 투자할 이런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보다가 애국진보라는 말을 발견했어요. 애국진보. 가만 보니까 애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이야. 저런 태극기를 들고 있는 애들한테 애국보수라고 써줄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애국진보예요. 우리같이 나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주성, 독립성을 주장하고 저 반민족 세력들과 싸우는, 이게 애국이고 민족주의 아닌가요? 애국진보라는 게 우리는 생소한 것 같지만 애국 니콜 보수가 됐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하면서 지금 이념적 편향성으로 갈라치기 당한 사람들만큼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짜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인구 감소. 정말 인구 감소, 이건 말도 안 되는 0.70.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요. 한 명도 1년에 40만 명 태어나나? 우리 때 막 200만 명, 300만 명 태어나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에 40만 명이 만약에 태어난다. 그러면 세대를, 우리나라 인구 절반으로 절반. 그냥 우리나라는 2050년 정도 가면 인구가 그러니까 노동 인구는 그냥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는 정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이렇게 검찰 내세워 갖고 야당의 당대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연구개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정말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요. 참, 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나? 그래놓고 약자 복지 늘리겠다라고 하더니 약자 지원 예산은 대폭 깎고. 이게 다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인세 24% 22% 할 때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세수에 예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갑자기 깎아줘요. 윤석열이가 초부자들의 감세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응? 윤석열이가 초부자들의 감세를 한 건 뭐냐면 그 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못해도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결국은 자기가 진짜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줄 30%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 그 30%를 위해서 그 공약을 지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려했던 대로 일본 보십시오. 나는 이런 정부가 과연 있었나?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주장을 했더니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했더니 느닷없이 윤석열이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서 일본애가 국가가 우리 기업들이 물어주라라고 얘기해요. 오염수를 포장해서 처리수라고 떠들어주고 있고요. 나는 진짜 이 정도일 줄, 응? 이 정도일 줄, 응? 그냥 윤석열이가 충성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김건희, 최은순, 처가에는 진짜 충성합니다. 내 와이프 건드렸다가는 다 죽어. 처가에 충성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 없어졌죠. 저는 대한민국 검찰 없어요. 그냥 청와대 경호실이에요. 과거까지 검찰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수사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검찰에서 편향된 수사를 했지만 이토록 검찰이 윤석열의 어떤 심기 경호와 윤석열 스스로는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놓고 윤석열은 검찰을 사적 조직으로 만들어서 검찰이 윤석열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있죠. 응? 대한민국 검찰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중앙지검? 저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용산 민정수석실이 서초동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민정수석이 바로 한동훈이고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 겸 바로 법무부 장관 겸 한동훈이에요. 응? 검찰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에 검사가 없어요. 슬픈 현상이죠. 이 봐요. 이제 독도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언제까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 대학살 역사 왜곡 일본은 독도 관련 홍보비로 27억 원을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보세요. 깜짝 놀랄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 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73%나 삭감해서 5억 3천만 원만 남겨뒀습니다. 이런 데서 돈을 깎고 있어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홍보와 로비 자금으로 27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을 73%나 감액을 했어요. 진짜 다 팔아먹고 자기가 나중에 후세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건지 그냥 정신병자예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 총선 끝나고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지 나라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노래 하나 듣고 푸틴에게 향하는 김정은 긴장하는 미국 요거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 김정은이 특별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이유는 딴 거 아니죠.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다. 그래서 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쵸? 김정은이랑 푸틴이 만나면 왜 미국이 가장 긴장을 할까? 왜 바이든이 가장 긴장을 할까? 지금 여러분들 바이든은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에 터졌어요. 그럼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내년 11월이에요. 미국의 대선이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어떻게든지 그 엄청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데 막 물자, 무기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미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함락이 안 되고 처음에는 무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서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못하냐? 미국이 어마어마한 지원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러시아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도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오고 점점 뭐가 있냐면 러시아를 서방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도 지금 고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재래식 무기예요. 러시아는 핵무기는 많지만 우크라이나에다가 핵을 쏘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수십 년간 전쟁 준비만 하던 북한은 어마어마한 재래식 무기가 있어요. 그쵸? 그걸 지금 가장 긴장하는 거야. 북한은 해방 이후에 여태까지 전쟁 준비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래식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포탄, 탄환,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가장 북한의 무기 중에 부러워하는 게 뭐냐? 방사포예요. 방사포. 우리 예전에 막 그 북한의 그 군사 훈련하는 거 보면 막 미사일 막 나가죠. 여러 가지 이렇게 방사포라 그러거든요. 구멍이 막 뚫려 있는데 뭐 미사일 같이 하면서 막 나가죠. 그게 엄청난 무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미사일 같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북한의 이 재래식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경우에 딱이거든. 우크라이나 산악지역이나 이런데 도시 시가전 초토화시키는데 방사포가 짱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러시아나 중국은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거의 김정은이랑 아마 푸틴이랑 처음 만나는 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고립됐었어요. 핵무기 개발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자급자족에 의지하면서 지금 버텨왔는데 지금 윤석열의 저런 갑자기 때늦은 반공정신과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 체제가 되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게는 이 윤석열이가 어마어마한 김정은에게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진짜 북한의 핵무기를 비핵화시키고 싶으면 중국과 러시아와 잘 지내야 된다. 그쵸? 중국과 러시아와 잘 지내야지 북한은 계속 고립된다. 왜?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랑 잘 지내야지 빼먹을 게 있지. 북한과 잘 지내봐야 맨날 원조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뺏길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그 북한과 러시아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오히려 압박을 했고 국경도 폐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것도 있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도 배신감을 느껴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었잖아요. 응? 근데 윤석열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결국은 김정은의 고립을 풀어주고 이게 여러분들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기 거래하려는 거예요. 무기 거래.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운 거예요. 왜?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에 넘어갈 경우에는 현재 전세가 역전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 거래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 핵무기의 고도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최첨단 위성 발사 기능, 그 다음에 핵 잠수함 기능, 그 다음에 핵무기 이동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술을 이전을 해주고 재래식 무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 중국에게는 경제적 지원, 그 다음에 러시아에게는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거죠. 그럼 북한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 식량난이 뭐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난이 다가오고 있다. 원래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지금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가스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독일이나 이런 데랑. 그래서 러시아랑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하려고 그런 게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의 가스관을 같이 연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을 넘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전이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윤석열이가 철딱서니 없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적국이 된 거예요. 적국이. 그러니까 굳이 적국에게 가스관을 연결해 갖고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 기회다 싶어갖고 오히려 윤석열의 저런 잘못된 반공 한미일 신냉전 체제의 행동대장 역할이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의 고립을 풀어준 거예요. 응? 그래서 13일 날 푸틴과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냥 딴 거 아니에요. 무기 거래하러 간 거예요. 응?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러시아가 철수하게끔 만들어서 경제적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이제 러시아에 공급돼 갖고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고착화되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 가는 거예요. 북한은 무기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북한의 무기고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무기를 쌓아놓고 있대요. 그래서 장사정포, 대구경 방사포. 그래서 그 미국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잖아. 걔네들은 50년간 거의 전쟁 70년간 무기만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련이 1900년대 후반, 그 다음에 1991년에 소련이 몰락을 하죠. 푸틴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30년간 미국에게 모욕당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도라이 같은 새끼. 지금 소련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7년에 푸틴이 미넨 안보회의에서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 미국의 패권을 지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련의 몰락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소련이 90년대 초반에 몰락할 때 북한의 최종 목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소련이 몰락할 때 가장 당황한 건 북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소련, 그 다음에 중공,
북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미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냉전 체제가 지속돼 있었는데 소련이 몰락하면서 가장 당황한 거는 북한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뒤에 있을 때는 미국이 함부로 행동을 못했겠죠. 그래서 그때 소련이 몰락과 동시에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바로 개발한 게 핵무기였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적대시가 아니라 미국과 즉 조미 수호 조약을 맺어서 북한의 정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대사를 교환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련이 몰락할 때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 친해지는 거였어. 그래서 핵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핵 확산 금지라는 어떤 제국에 도전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어쭈 저 새끼들 봐 핵무기를 개발해 하면서 미국이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죠. 북한을. 그때 이제 미국이 딱 쳐다보면서 북한과 어떤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을 위협하기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게 목표였거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소련의 몰락으로 위기에 처한 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미국에서 가장 정치권에 큰 힘을 행사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였어요. 군산복합체.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어떤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뭐 아시아 국가나 저쪽에 그 유럽 국가에게 엄청난 무기를 팔아먹었는데 소련이 몰락하면서 이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거의 1980년대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어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그때 여러분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딱 보인 게 누구죠? 바로 북한을 주적화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1990년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북한이 소련이 붕괴되고 사라지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악으로 포장을 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북한 위협론, 북한의 핵무기 위협론이 90년대에는 막 팽배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 친해지려고 했다가 소련이 없어지면서 미국의 주적이 북한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있다 이제 북한이 사실상 뭐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그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성장이 되면서 이제 북한은 좀 규모가 작잖아.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적이 필요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구상에서 미국의 적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미국의 적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적을 만들어야만 되는 나라예요. 왜? 군산복합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적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중국과의 무슨 경제적 패권 전쟁에 한계가 있는 거죠. 경제적 패권 전쟁을 하는데 왜 군산복합체에 무기가 팔릴 수가 없겠죠. 경제적 전쟁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그 대만과의 영토 분쟁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러시아를 계속 자극을 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잘못한 게 있는데 미국의 나토에 대항하는 그 소련의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건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죠.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근데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원인은 나토를 중심으로 어떤 미국의 동진 정책, 점점 그 주변에 있던 그 유럽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의 사실상 나토 가입을 통해서 점점 진짜로 나토 가입시키고 MD 방어 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러시아의 국경에 미국의 미사일이 방어 체제가 들어서니까 점점점 어떤 그런 위기에 안보 위기에 느꼈던 러시아가 나토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당장 아마 러시아와 푸틴의 만남으로 미국은 긴장을 하고 있고 바이든은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종식시켜 갖고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지켰다라고 하면서 내년 대선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꼬여버린 거죠.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한반도에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간의 어떤 수교를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뭐 미국과 대화할 필요도 없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대선이 내년인데 굳이 김정은이 바이든을 찾아가고 만나자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바는 내년 11월 대선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승기를 잡아 미국이 대규모 지원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오래가면 어떻게 되죠? 미국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저 전쟁에 왜 미국이 끼어들어갖고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갖다 붓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엄청난 미국의 세금이나 국민들의 세금과 미국 군인들이 어떤 무기들이 엄청난 제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바이든이 진짜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하면 거기에 반발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켰다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미국이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갈 경우에는 바이든의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북한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죠.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여태까지 북한을 어떤 국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제재를 했었는데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북한과 셋이 뭉쳐서 결국 이거는 북한의 핵을 더 양산하는 꼴이 되고 여기에 이제 푸틴이 북한의 엄청난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푸틴이 만약에 핵 기술을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핵무기의 핵 잠수함을 어떤 북한에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성 발사체를 지원한다든가 핵무기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보 그러니까 러시아도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윤석열 한미일 북중러라는 이 신냉전 체제가 오면서 북한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북한은 지금 중국이 국경을 개방을 했고 그냥 북한 여태까지 되게 고립돼 있었는데 중국과 교역, 러시아와 교역 오히려 북한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 누가 그랬다? 윤석열이 그랬다. 정말 0.73% 대선 이기고 윤석열이가 취임한 다음에 초고속으로 학습한 게 뉴라이트의 반공정신이에요. 지금 윤석열 보면요. 제가 그래갖고 방송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전국은 신탁이냐 반탁이냐 그런 이념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홀로 반공투사예요. 지금 혼자 이 이념을 잘 잡아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지금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윤석열이 끼어들고 중국과 대만 문제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맺어진 거랑 똑같죠. 중국이랑 대만이랑 전쟁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개입돼요. 우리나라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북한도 개입되고요. 제2의 남북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저런 걸 몰라요. 응? 남북전쟁까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응? 그러면 윤석열 같은 저런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놈이 일본군 군대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게 할까요?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겠죠. 응?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비관된 얘기만 하니까 정치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할 수 있죠. 제가 이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년 총선 이후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왜 버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대승을 하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년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윤석열보다 임기가 길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집권 2년 차고 권력이 가장 힘이 세니까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윤석열이니까 지금이야 국힘당이 윤석열의 사실 쉴드를 쳐주고 싸우지만 내년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임기보다 대통령의 임기가 짧아요. 그럼 뭐예요? 국민의힘의 목표는 뭐예요? 정권 재창출이겠죠. 윤석열이 아무리 개판 쳐도 정권 재창출이 목표잖아, 정당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이랑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어.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년 집권 3년째가 되고 이제 2년 남은 거고 자기네 임기는 4년 남았어요. 그럼 뭘 하냐? 자기네들은 또 다른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윤석열이 아직도 집권 3년차 내내 반공 외치고 있으면요. 이제 용산과 국민의힘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윤석열의 탄핵 사유나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 국민의힘도 지금같이 방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권력이라는 것은 미래 권력에게 줄을 서게 돼 있지 다 죽은 권력에게 줄 서지 않아요. 국민의힘도 배지 다는 순간 윤석열 개판을 치면 나중에 다음에 내 재선에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국민의힘에 앞장서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저렇게 검찰을 이용해서 싸우지만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총선 이후에 윤석열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임기 짧은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여러분들이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하는 건 북한 정도? 북한도 거의 이제 뭐 사회주의가 겸이 돼 있는데 공산주의는요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을 공유해요.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시에는 그냥 나눠 갖는 거. 공산주의는요 분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공산당 뭐 이런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거 얘기할 때 싸울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공산주의의 목표는 분배에 있어요. 분배. 알겠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저렇게 북한은 주체사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태극기나 이직들이 가장 무식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거고, 공산주의의 반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반대가 바로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공산주의 니콜 분배의 핵심을 잇는 거예요. 분배. 그럼 사회주의는 어떤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생산 활동을 같이 하지만 사유를 일부,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부의 쏠림이 있고 그랬을 때 국가가 제한하는 거예요. 응? 그게 사회주의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갖고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같이 일하고 공동 분배, 그게 공산주의의 원리였는데,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고 나면서 사실상 없어져서, 중국도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적 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 북한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대부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나 너무 부의 쏠림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무한 경쟁 시대에 시장을 개방을 해놨더니 있는 자들이 횡포, 그리고 없는 자들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는 수정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아니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본주의는 정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 자본주의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먹지도 않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지금 모든, 그러니까 완벽한 경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사실상 겉에서 볼 때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지면서 공산주의가 몰라 그래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국가. 거기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떤 같이 합쳤다 그랬고 삼인주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부여했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 너무 개발이 안 돼. 이쪽에 너무 개발이 안 돼. 근데 이쪽에서 돈을 좀 끌어다가 저쪽에다가 개발을 시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서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너무 그 수입이 많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갖고 이쪽에다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말은 예상외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종말됐다.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시장 만능주의를 얘기했던 자본주의의 어떤 창시자들은 결국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시장 만능주의잖아요. 근데 코로나 코비드19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했죠. 백신을 무료 공급해야 되고,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백신은 무료 공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백신을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진정한 자본주의라고 떠드는 자유경제체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최대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 근데 점점점 세상은 어때요? 소득의 양극화에 의해서 국민들의 자본주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소득의 양극화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니까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의 개입을,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이번에 코비드19를 통해서 정부가 중앙에서 금리를 조정하고 돈을 풀고 돈을 회수하고 복지를 증대시키고, 이거는 사회주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사회주의 영역이잖아. 정부가 알아서 막 돈 풀고 돈 걷고, 뭐 방역도 정부가 뭐 하고 복지도 정부가, 이거는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규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규제 완화를 얘기한 거죠. 자기는 친신화 시장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는 사실상 실패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응?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있는 자는 잘 살고 없는 자는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만이 있고 부의 불평등, 그 부의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가 결국 어떤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복지를 증진시켜갖고 최대한 기초적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그다음에 공산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라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태극기 흔들고 이찍들 같이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이거 어디 가서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요 전체주의, 독재주의,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 사회주의가 악마화된 거예요.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 이념만 놓고 보면 누구나 국민들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부의 분배를 조정하고 사회주의가 악마화된 거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어떤 반공을 국시로 했던 메카시즘이 발생하면서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악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시를 따르면서 반공, 니콜, 어떤 그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반공을 기치로 내서 정권 유지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경제 이론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일하고 오히려 나는 쟤보다 많이 일했는데 나는 빵을 하나만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급과 분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겠죠. 이렇게 해도 하나 받고 저렇게 해도 하나 받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를 했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시장의 경쟁을 무한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논리대로만 놔뒀더니 1,000억 갖고 있는 애는 100억 버는 게 일도 아닌 거예요. 부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없는 자는 굶어 죽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능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고 체력이 좋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지능도 좀 떨어지고 그렇다 그래갖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원리가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평등. 민주주의도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과연 평등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한계, 공산주의의 한계, 어떤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적 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그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어떤 그 일의 능률적인 면에서도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만큼은 공산주의는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경제의 문제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리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렇게 좀 아셔라. 너무 뻔한 얘기를 했죠. 제가 누가 봐도 저는 친노 친문 빠예요. 그렇죠? 저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한으로 갖고 있었고 그런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는 게 문재인이라고 생각해갖고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린 싸웠죠. 그런 당연히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진영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정권을 왜 뺏겼을까요? 우리가 정권을 왜 뺏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즉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뺏긴 이유는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예요. 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할 때 세금으로 잡으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보가 잘못 생각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느냐를 다음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무조건 세금으로 때려잡으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은 뻔합니다. 저금리예요. 그렇죠? 저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금리가 낮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갔던 거예요. 응? 그렇잖아.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랐냐?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막 풀어버리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갑자기 경제적 충격을 먹었죠. 그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구 달러를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꾸준하게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초저금리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어때요?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에 부담이 없죠. 왜? 이자 상환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의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면 아무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는다 그래갖고 막 그 뭐 대출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낮는데 대출 규제는 아주 단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출 규제를 하면 바로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어디로 번지냐면 1금융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2금융권으로 퍼지고 2금융권 대출 규제를 하면 3금융권으로 퍼져요.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 이자가 싼데 금리가 낮은데 그럼 어때요? 1금융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대출을 막아버려요. 그럼 어디냐?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미치지 않는 2금융이나 3금융으로 대출 규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세금으로 뭐 보유 뭐죠? 얼마 이상의 집을 소유하면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라고 하면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가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집 두 채 가진 사람들이 죄인시 되는 사회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 한 채는 열심히 해서 갖고 있었고 내 자식과 미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었는데 마치 집을 두 채를 소유하면 이 세금의 폭탄을 맞는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졌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는 거 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해답이 뭐였냐?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치더라도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가 낮아져 갖고 우리가 싸게 달러를 사올 수 있었어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금리를 낮춰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마구 치솟고 더 이상 정부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 정책을 얘기했습니까? 뭐 대출 규제, 뭐 그다음에 뭐
뭐죠? 종부세 인상 막 그 별 정책을 다 실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봐봐, 지금 왜 부동산 가격이 낮아?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거야. 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응?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좀 경제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다 그랬고 우리나라 금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돼. 우리나라 금리가 거의 막 1% 0.5%였거든. 응?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면 보유세야.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부동산 종부세를 만들면서 화살을 맞아도 종부세는 유지했단 말이야. 응? 종부세는 유지했단 말이야. 차라리 종부세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니라 보유세, 종부세가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집을 마구 사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나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금리 올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정부가 그 당시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대출이자가 1%야. 근데 갑자기 대출이자는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이 물가나 이런 경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갖고 그걸 한 3%만 올려봐요. 딱 끊겨요. 제가 지금 보면 그게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게 낮은 금리였어요. 낮은 금리다 보니까 돈을 마구 빌릴 수 있었고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나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상승에 의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부동산이 막 상승할 때 여기저기서 막 부동산 갖고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 있지만 상대적으로 허탈감과 박탈감, 나는 이런 어떤 부동산 자체를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좀 미진했었다. 결국 부동산 상승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었거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젊은 층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뭐냐면 부동산 상승에 의해서 젊은 층들 20, 30대가 나중에 막 영끌해 갖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동산 상승에 의해서 피해 보는 계층의 어떤 목소리나 의지를 좀 반영을 했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있는 사람들의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해줬고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죄냐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 부자들의 목소리가 막 강하게 조중동에 의해서 질타가 날라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막 바꾸려고만 노력했지 노동자나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짜 겪는 어려움에 그걸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야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뭐냐면요. 선거법 개정. 내가 볼 때는 내년도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 총선과 똑같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298석이죠. 원래는 300석인데 2명이 사실상 날아가는 바람에 근데 지금 뭐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인데 원래는 내년도 이대로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 제도가 맞는 것인가? 이건 진짜 이거는 정권 초반에 해야 되는데, 선거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선거는 미국, 영국 지역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선거 제도는 뭐 일본, 그 다음에 몇 개 나라, 일본,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렇게 혼합형 선거 제도를 쓰고, 지역구만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그리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만 있는 나라는 24개국. 그다음에 소선거구제의 약점은 사표가, 그러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나머지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도 국힘당이 없어져야지 가능해요. 저는 앞으로 선거제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논의조차 불필요하고 소모전이에요. 대한민국은 국힘당이 없어져야지 그 지역구를 발판으로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서 대구 경북에게에서는 몰표를 받고, 이 국민의힘이 없어져야지 선거제도도 개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개총수님, 중대선거구제는 지금은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제는 한 명만 당선되잖아.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2등까지도 당선되고, 만약에 서울 이쪽 지역에 우리 동네에서 1등, 2등이 같이 당선되고, 소선거구제는 1명, 중대선거구제는 뭐 2명. 그래서 국회의원 의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어떤 또 모순이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비례대표로 의원들이 정치를 시작해요. 그렇죠? 비례대표로 의원들이 정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는지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들이 뭐 47명이나 들어왔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비례대표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음에 정치를 하고 싶을 때는 지역구로 나가요. 그렇죠? 응? 분명히 이 사람들은 비례로 들어왔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관례상 연속으로 비례대표를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구로 나가요.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응? 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비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비례대표로 등당한 정치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그 비례를 왜 줬나 싶으면 다음에 비례 못 나오게 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잘한 사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한 번 더 주고, 나는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점점 확대해갖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역감정 없애는 거 딱 하나예요. 정당 투표하면 돼요. 정당 투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를 없애자는 주의예요. 저는 지역구를 없애야지. 대구 경북은 묻지마 국민의힘 지지, 호남도 묻지마 민주당 지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소수당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표를 얻은 만큼, 그러니까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죠. 내가 민주당이 좋다라고 민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이 50%를 지지율을 받았다. 그럼 150도 가져가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 저런 좀 좋은 진보 정당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다도 투표할 수 있고. 지역 감정에서 하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제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 근데 이게 또 모순이 뭐냐면, 지역구 국회의원 없이 전체를 비례대표하면 이게 약간 잘못하다가는 좀 대통령제와 좀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얼마든지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선거 제도를 해도 국힘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지역 감정 자극시키고 갈라치기에 연연할 거예요. 어쨌든 내일 많이 모여주십시오. 우리 그 로렌님, 이 정관장 이거 이제 그만 좀 내려주시고 로렌님 내일 집회 그거 좀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이재명 당대표님 검찰 출석길 함께하기 오후 잠깐만 어디 갔어? 이걸로 해? 이거 하면 되죠. 내일 12시 30분까지 수원시 영통구 법제로 여기 어디냐면 수원지방경찰청 후문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좀 나와주세요. 알겠죠? 내일 수원지방경찰청 후문 앞으로 12시 30분까지 가시면 개국본 깃발이 보이실 거고 우리 대표님들 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우리 대표님들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집회 신고 인원이 230명입니다. 좀만 더 서둘러 주세요. 그 정구환 씨. 좀 모르면 좀 가만 좀 있으세요. 집회 신고 230명이 했다고 230명 넘으면 못 하는 게 아니라 집회 신고는 230명이 하고 2억 3천만 명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신고 인원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집회 신고는 230명 최소 인원으로 잡고 2억 3천만 명이 와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내일 많이 여러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